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관광단지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갈수록 뜸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를 대구 경북 관광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기로 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대표 관광거리 근대 골목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에 썰렁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뜸해진 겁니다. 다음 달 대구에서 열기로 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이어 경북에 오기로 했던 중국 관광객 800여 명도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이 시간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러는데 이 시간에 사람 없잖아. 인삼이나 영지나 그런 걸 사가 가는데 없어. 때 아닌 전염병 확산에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은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북 주요 유적지를 찾는 여행객이 해마다 줄고 있는 마당에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셈입니다. 경북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엔 46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한 해 대구 경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모두 10%.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오래 갈 경우 지역이 받을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집중 공략, 마케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아마 중국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그 수요층들이 오히려 대구 경북으로 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해 세계적 관광도시가 되겠다며 나선 대구와 경북이 시작부터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 개학을 앞둔 학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소독제가 동이 났습니다. 마스크도 품절 직전입니다. 판매점들은 서둘러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추가로 2에서 4천 세트 정도는 추가로 지금 발주를 넣을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물건이 도착할지는 저희들도 아직은 미지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품귀 현상입니다. 마스크 쓰고 원래도 씻지만 더 손이나 발 같은 거 많이 씻고. 재난 문자도 왔는데 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스크.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개학하고 졸업식도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가면 아무래도 불안한 건 좀 사실이에요. 경북교육청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외에 타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자가격리가 필요한지 이런 문의와 지금 시즌이 졸업 시즌과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학식에도 가야 되는지.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한 경북교육청은 개학 전 모든 교육기관에 방역을 실시하고 졸업식과 개학식도 학급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현재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학부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5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 후베이 지역 등 중국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증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갖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정확한 정보들이 공유돼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콧물, 목 아픔, 기침, 그다음에 폐렴같이 가면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기도 화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불안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꼭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중국 여행을 했다던가 여행한 지 14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노출력이 인정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1339나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지만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의 동선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만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DNA, RNA 이런 바이러스를 나누는데 RNA 바이러스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보통은 금방 증식력을 잃고 감염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길게 잡아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도하에 노출됐던 지역의 그런 기관들은 공공 장소들은 다 소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출됐던 공간에 질병관리본부가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명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쪽 동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4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 이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씻을 필요는 없고요.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일선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시민들도 지금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셨고 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 또한 너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플루 메르스와 비교해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단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됐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거 좋은데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성군의 이른바 쓰레기산 철거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군 행정대집행을 두고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철거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산 일부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선별 기계를 추가로 들이기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의성군은 폐기물 17만여 톤 가운데 4만여 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8일까지 총 6만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가 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처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쓰레기 처리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업체 측에서 전기를 끊어 다시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지금은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처리 업체는 이렇게 컨테이너 바로 옆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압기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쇄 및 선별 작업을 할 수 없고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 올리는 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변압기는 자기네 거라 이거죠. 그 시설은 우리 건데 전기를 못 쓰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처리 대행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1차 설비 라인과 또 2차 추가 설비되는 그 라인이 같이 가동되면서 그 생산량이 훨씬 더 증대가 돼서 처리를 올해 안에. 법원의 기각으로 어렵게 멈췄던 폐기물 철거 작업이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업체의 소송과 불복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안동시가 전주와 목포, 강릉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문체부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안동시의 1,000만 관광 시대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관광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안동시는 지역 접근성과 한국적인 전통 문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서울과의 시간 거리가 한 80여 분으로 이렇게 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으로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한 30분대로 줄어드는 등 또한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보유한 도시로서 안동은 3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또 2개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또 47개의 종택들 또 국보 등 문화점 한 325점을 보유하는 안동시는 이러한 강점을 살리고 인근 8개 지자체와 협력해 유교 중심 전통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자원을 하회권, 원도심권, 안동댐권, 도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국 공원을 포함한 로얄웨이를 명품화하는 사업, 또 인근 8개 시군 협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근 시군과 협력하는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지난해 안동을 찾은 관광객은 840만여 명. 안동시는 오는 2024년까지 관광객 1,800만여 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농산물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역에서 해외로 실어 나른 농산물 수출액은 모두 8,149만여 달러로 전년보다 15%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도는 전년보다 72% 늘어난 1,7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참외와 토마토도 각각 전년보다 75%, 125% 수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얼마 전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이에 공감한다는 공식 발언을 하면서 실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유사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비교해보고 행정통합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처음 거론된 것이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은 전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네. 먼저 2001년도 시점에 당시에 이의건 경상북도지사, 그 당시에는 또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광역시장이라는 분이 네. 계셨는데 두 분이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긴 했었어요. 그야말로 뭐 지나간 얘기였죠.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지역을 또 역사적으로 좀 보면 원래는 경상북도였죠. 네. 경상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경상북도 대구시였죠. 옛날에는. 네. 그러다 보니 대구시 안에 경상북도청도 대구시 안에 있었죠. 네. 그러던 것이 이제 2015년에 이제 여기 이제 안동 예천권으로 이제 이전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시에 또 이제 이 경북의 그 당시 이제 거점 대학, 지금의 경북대학도 대구에 있었던 거고, 네. 지금도 본 캠퍼스는 대구에 있죠. 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던 것이 이제 근래 이렇게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방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작년 연말부터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이제 화두를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배경을 보면 먼저 경상북도는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 정도가 그야말로 이제 지방 소멸 지수라 그러죠. 이제 그 지수에 의하면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건 뭐 사실 경북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국의 뭐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동일한데, 그리고 또 대구광역시만 해도 한때 2000년 전만 해도 서울, 부산, 대구였잖아요. 네. 그 사이 뭐가 끼어들었을까요 지금? 서울, 부산, 인천. 대구가 된 거예요. 네. 그야말로 지역 총생산도 그렇고 인구도 인천보다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250만이 무너진 건 옛날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점점 떨어지고 특히 청년 인재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대구도 경북도 다 동시에 지역적으로 좀 어렵다. 대구도 이대로 가면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쇠퇴화되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옛날처럼 뭉쳐서 일자리로 같이 창출을 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상북도가 먼저 올해 3월까지 이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제출하겠다,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슈토크를 통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밝혔는데 잠시 확인해 보시죠. 대구, 경북을 합치면 500만 도시가 됩니다. 500만 도시가 되는 대구, 경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네. 그러다가 우리가 바다길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멋지게 만들고 500만 도시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그러고 뉴질랜드는 480만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고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기화석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실 대구나 경상북도나 지금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2022년까지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올해 3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영진 시장도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권영진 시장은 우선 경상북도가 3월까지 그 추진 일정을 내놓는다면은 오늘 4월 15일 날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각 그 여와 야에 있는 그 정당들에게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그 방안에 나서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그 행정 통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행정 통합 사례는 국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청주와 청원, 또 마창진의 통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네. 이 세 지자체가 통합을 했던 사례죠. 원래 이 창원은 사실 세 지역 중에서는 창원이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곳은 아닙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시로 성격될 때가 옛날에 창원시로 성격이 12만 정도였고 이러던 것이 이제 97년 정도에 창원이 비대해지면서 공단이 많잖아요. 네. 이제 50만 명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옆에 인근의 마산과 이 진해까지 아우르는 창원을 중심으로 아우르는 이것이 2009년도에 창원 진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통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2010년도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광역시도가 만들어지려면 지방자치법이라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이 네. 되거나 새로 또 제정이 돼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에 3월달에 국회에서 이 3개 시군이 통합해서 통합광역시로 출범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인 토대를 국회에서 이제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충청북도입니다. 청주와 청원 바로 인근 바로 옆이에요. 네. 원래 사실은 이 지역은 원래 한 지역이었어요, 행정구역이.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그 당시 이제 한 3년을 직접 이제 소위 군정기가 있었죠. 미군정기에 이제 분리가 됐는데 이러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서로 통합하자라고 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주민투표를 시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마다 대부분 청원군에서 청원군 나름대로 역사성과 독자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청원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겨우 이제 2012년도죠. 이제 청원군도 찬성을 하면서 청원군과 청주시가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청주시 안에 청원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 사례는 2004년도에 이제 주민투표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주민투표법의 내용은 보통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2004년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에 가장 첫 사례입니다. 이 행정구역이 통합된 충북 청주와 청원이.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였다는 점에서는 청주 청원 사례가 대구 경북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또 하지만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원이나 청주시는 시와 군과의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마창진도 시와 시 간의 통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은 광역시도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호 경북지사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 소멸보다는 오히려 초광역 시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대구 특례시라는 개념도 도입을 할 수 있다. 이제 권영진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례시를 추가할 수가 있고 네. 또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광역 통합으로 가는 것은 특례시 개념을 도입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이르려는 행정 통합과 비슷한 사례를 국외 사례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보다 지방자치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이고, 네. 이제 유럽으로 보면 이제 유럽은 뭐 독일, 프랑스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이 프랑스로 꼬민이라고 합니다. 꼬민, 네. 꼬민. 이 꼬민과 꼬민들을 결합을 해서 좀 광역화시켜 나가는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꼬민과 꼬민은 의회를 먼저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통합이 되고 그러면 원래 이 꼬민과 꼬민은
이 지방 정부의 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네. 치면 뭐 시장이 있거나 군수가 있거나 네. 이분들은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임기를 보장해주고 신분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통합이 되면 통합된 수장과 통합된 의회가 100%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는 이제 프랑스 사례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사례 이제 마창진 얘기했고 이제 청주청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러나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이제 대구와 경북은 광역시와 광역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건 또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해외 사례, 프랑스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과 고민을 결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주는 지방 교부세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그 결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시도 간의 정체성을 고려한 연합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완전 통합이라고 하면 네. 방금 이제 마창진 사례처럼 창원시 안에 기존의 마산과 진해의 동들은 묶어져서 하나의 구로 들어가는 거죠. 네. 창원시, 마산, 뭐 회원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게 완전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 이 통합은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 이 행정 단위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너지를 위한 좀 보완적 통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 통합은 아니죠. 네. 완전 통합이 되려면 그야말로 경상북도 안에 예전처럼 대구시가 되든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렇다면 행정 통합을 이룰 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교화서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된 게 1981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합친다. 그런데 단순한 그 이전에 통합 분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광역자치단체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제주도의 모델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대구와 경상북도가 묶여서 특별자치도의 역할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는 사실상 또 특별법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됩니다. 특별법이 마련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구체적인 그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두 지자체의 장이 만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통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행정 통합을 해야 논란이 없이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이 이미 예행 연습을 좀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재선이 되고 이철우 도지사가 그 당선이 되면서 대구 경북 그 간에 그 상호 교환 근무도 했었고 네. 또 지사와 시장이 일일 근무를 바꿔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모든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 네. 올해는 이거 대구 경북 그 관광의 해라고 해서 대구와 경북이 같이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 이제 44개 사업을 이제 같이 상생협력 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그 각 그 국가장급 간부 공무원을 서로 상호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그 자체가 정치인들이 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견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대구시에서 파견된 이제 공무원이 경상북도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그 대구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이 간부 공무원 파견은 실질적으로 1년 만에 중단이 된 상태고요. 이게 1년 만에 중단이 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서로 맞지도 않는데 이 괜한 일을 한 게 아니냐, 서로 이질감만 확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 관광해라는 공동 사업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 통합과는 별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해볼 만하죠. 네. 우리가 사실 같았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관광회 2020 올해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 됐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래 대구 경북 관광회 해의 올해 목표가 굉장히 청사진이 큽니다. 대구가 1,000만 명, 국내외 관광객 다 포함해서예요. 대구가 한 1,000만 명 유치하고 경상북도는 대구보다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 관광 인적 인프라가 그러니까 3천만 합해서 4천만. 그 중에서 외국인을 200만 명 정도를 대구 경북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게 원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진행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근데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죠.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이 관광 홍보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대구 왔던 사람이 경북에 오도 경북에 온 사람이 대구도 가게 되면 지역 경제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느냐 일석삼조의 이제 효과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보는 데서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는 3월까지는 행정통합연구단을 출범하고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이제 서로가 장점을 같이 묶어서 발전을 하자. 이 방향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괜찮고 또 이철호 도지사가 구상하는 이제 통합 방안이라는 게 이제 광역 단체장을 통합해서 선출을 하자. 그래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2명을 1명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도청은 어쨌든 현 도청에 있는 예천 그 자리에 두고 또 대구시청도 지금 대구시청을 현 위치에서 지금 달서구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기는 그 자리에 대구시청도 그대로 두자. 대신 이제 경상북도는 특별 자치도청으로 위상을 이제 높이고 또 대구시는 특례시로 위상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권한을 이제 이양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합 효과 그리고 핵심적 요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목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행정통합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도 지금 확정을 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철우 지사가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해양도시냐 아니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듯이 대구시는 해양도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포항까지 가는 데는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대구시가 해양도시가 아니냐. 행정통합을 하면 해양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서구에 대구, 경북과 같은 비슷한 인구에 있는 도시와 맞설 수 있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핀란드가 550만 그리고 또 노르웨이가 530만 명 정도 되는데 대구 경북이 합치면 5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대구 경북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2022년도에 통합단체장을 뽑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많죠. 전국이 이제 분화된 광역시도가 많은데 이제 대구, 경북이 최초로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구의 GRDP는 28년째 지금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구 경북의 경제력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서로가 노력을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발악할 수 있는 게 행정통합 아니냐, 고육지책이 아니냐 보고요. 행정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상생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이전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염원은 꾸준했던 만큼 구상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되고요. 시도민도 관심을 갖고 이 논의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